나는 왕따였다. 대학생이 된 지금이야. 난 그냥 혼자가 편해. 라며 웃을 수 있지만 학창시절의 왕따는 단지 혼자라서 힘든 것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 내게 이유는 없었다. 치과에 간다고 체육대회 연습을 빠져서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연습 일정을 잡기 시작한 순간부터 미리 말해두었던 것이니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은 아닐 거라고 애써 생각했다. 몇 주 동안을 방 안에서 밤새 울며 동이 트는 것을 두려워하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 엄마, 나 급식 취소해줘. 도시락 먹을게요. 왜? 밥이 별로야? 아니, 우리 학교 급식 먹으려면 지문 인식해야 하잖아요. 내 손에 땀이 많아서 그런지 인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친구들이 쟨 사람 새끼도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비웃어 나를. 얼마나 정적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겨우 꺼낸 말에 아빠는 선생님께 전화를 해야겠다며 화를 내셨고 엄마는 나를 끌어안고 우셨다. 나는 학교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나 그냥 조용히 전학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며 울었고 다음날 엄마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늦은 점심까지 나를 깨우지 않으셨다. 이튿날 학교에 갔을 때 나는 여전히 왕따였고 다만 아빠가 참지 못하고 학교에 전화를 했는지 담임선생님께서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로 부르셨다. 정년을 앞둔 할아버지 뻘의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첫 쉬는 시간엔 내 손을 꼭 잡으시고는 내가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너희를 너무 방치한 것 같다며 미안해하셨다. 두 번째 쉬는 시간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물으셨고 난 이 학교를 떠나고 싶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생님께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단지 그 지옥 같던 쉬는 시간에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 교무실 청소를 시키시고 당신의 자리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러 오라하시고 수학 성적이 이래서야 되겠냐며 옆에 앉아 수능 4점짜리 주관식 문제를 풀게 하셨다. 등교 후 내 자리엔 우유가 터져 있거나 걸레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아침 일찍 와 치우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깨끗했다. 친구들의 장난이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평소보다 10분 정도 일찍 등교를 한 날 교실 창문으로 보니 선생님께서 내 책상 낙서를 지우시고 물티슈로 닦고 계셨다. 그 모습에 나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학교시도 들어가지 않고 펑펑 울었다. 그 이후로 나는 전학을 포기하고 학교에 남았고 졸업식은 가지 않았다. 단지 선생님 사진 한 장 없는 것이 후회가 되어 후회 친구에게 졸업 앨범 속 선생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 얼마 전 선생님의 장례식이 있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너무 잘 안다고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그 한마디를 못한 게 가슴에 메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선생님의 방식이 대놓고 나를 위해 왕따 주동자들과 싸워주지 않은 것이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의 기준에도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눈만 감으면 물티슈를 쥐고 있는 그 주름진 손등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곤 한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너무 밉고 쪽팔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셨다. 그냥 나물이나 초나 여러 가지를 닥치는 대로 캐서 파셨다. 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다. 초등학교 어느 날이었다. 운동회 때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쳐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너네 엄마는 한쪽 눈 없는 병신이냐 하고 놀림을 받았다.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조금 미안하단 생각은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서인지 속은 후련했다.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이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바라보고 고개를 돌렸다. 아까 한 그 말 때문에 어딘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다. 커서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한쪽 눈 없는 엄마도 싫고 이렇게 가난한 게 너무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엄마 곁을 떠나 나는 서울에 올라와 공부해서 당당히 서울대를 합격했다. 결혼을 했다. 내 집도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이 행복이 깊어갈 때쯤이었다. 누구야? 이런, 그건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어린 딸 아이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다. 결혼하기 전 부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누군데 우리 집 와서 우리 아이 울려요. 당장 나가요. 꺼지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봐요. 이 말을 하곤 묵묵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역시 날 몰라보는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대로 영원히 신경 쓰지 말고 살려고 생각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어느 날 동청회 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왔다. 회사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려는데 궁금한 마음에 집에 가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건 나에게 주려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네.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네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눈을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네가 너무 기특했어.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네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 건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생각했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알 수 없는 게 내 마음 한쪽을 조여왔다. 어머니가 주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내 엄마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해드리고, 좋은 음식 못 사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지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엄마가 둔 병신이 아닌 제 눈이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아니 못난 놈.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한 말, 어머니 사랑합니다. 약 10여 년 전 자신의 결혼식에 절친한 친구가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를 등에 업은 친구의 아내가 대신 참석하여 눈물을 글썽이면서 축의금 13,000원과 함께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친구가 보낸 편지에는 친구야,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 장사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아기가 오늘 밤 분유를 굶어야 한단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개밥 그릇에 떠있는 별이 돈보다 더 아름다운 거라고 울먹이던 네 얼굴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친구야,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친구가. 나는 겸연쩍게 웃으며 사과 하나를 건넸다. 씻지도 않은 사과를 우적우적 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은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가 가슴 아파할까봐 나는 이를 사려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어깨를 출렁이며 울어버렸다. 사람들 오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은 언덕 높은 곳에 있었어요. 집 앞에는 14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 결국은 죽게 되고 마는 희귀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의사의 판정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마음의 상심이 컸던지라 뛰어서도 갈 수 있었던 집 앞의 계단이 높게만 보였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신은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10분이 걸리던 시간이 난간을 잡지 않고는 오를 수 없게 되었고 중간에 쉬지 않으면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해서 병원 진료를 받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오고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날 때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브레이크를 밟는 발에 마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러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타이어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대로 페달을 밟는 자신의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겨우 차는 벽에 부딪히며 멈추었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천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발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할 수가 없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건너편 어느 집에서 나온 꼬마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야, 혹시 다른 남자 어른 없니? 아저씨가 발에 마비가 와서 꼼짝을 할 수가 없어. 남자 어른이 계시면 도움 좀 청해주겠니? 말없이 꼬마애는 집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자신은 비옷을 입고 우산을 든 할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사정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우산도 쓰지 않고 세찬 비에 옷을 흠뻑 젖으며 펑크난 타이어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 되었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차 안에 계속 앉아있기가 정말 가시방석이었지만 하는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 무렵 할아버지는 다 되었다며 일어섰습니다. 이거 정말 뭐라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생각해도 염치가 없는 것 같아 무엇이든 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갑에 달랑 한 장 있는 5달러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초보에 비해 너무 적게 사례를 해서 서운하신 건가?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꼬마애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세요. 그때야 왜 이렇게 더디 걸렸는지, 지폐를 내민 손을 보고 왜 아무 반응이 없었는지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폐를 내민 자신의 손이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 만약 내가 자네 같은 상황이었다면 자네도 틀림없이 나처럼 성심껏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한다네. 늙은전 조심하게나. 손을 흔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무사히 집에 돌아온 그는 마음이 180도 변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사신 할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단을 내 힘으로 오르자. 언젠간 내 얘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